급증한 신용대출의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새 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주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이던 증시가 이번 주 들어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잠시 뒤 증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급증한 신용대출의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존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기존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이용실적 중 공과금 관리비를 삭제하고 대출자 소속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고 0.6%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낮췄습니다. K뱅크는 지난 18일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13%로 0.1%포인트,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최저 연 2.63%로 0.2%포인트 각각 인상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속도 조절 방안으로 우대금리 축소를 통한 신용대출 금리 인상, 전문직을 포함한 특수직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8포인트 내렸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 4월부터 상승하다 8월 정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9.4포인트로 8월보다 8.8포인트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위축된 겁니다.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새 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온라인으로 새 희망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총 7,7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새 희망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휴 직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새 희망 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 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2,000가구 규모의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7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조합 내에서도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허그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합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허그 통제보다 낫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베일리도 허그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주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이던 주식시장이 이번 주 들어 급락세를 이어갔죠.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2차 하락장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사실 뭐 지수만 놓고 보면은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긴 해요. 네네. 근데 올 초부터 이제 뭐 홍 대표께서는 대세 상승장이 왔다라고 급락장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뭐 2,450까지 가기도 했고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현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우리가 그 코로나 예. 3월 19일까지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후에 3월 20일부터 굉장히 강한 리레이팅이 나타났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상승세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월 2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승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다수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강세장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가지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한 더블 딥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동안 기존에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 외에 시장 밖에서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분들 자금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새로운 자금들에 의해서 실제 이제 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동참하는 어떤 상태에서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7월, 8월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어떤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예.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7월, 8월 달 지나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3월 달 이후에 삼성전자에 집중했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5만 원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예. 개별 종목들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로 들어갔잖아요. 추가적으로 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수준. 그다음 이제 그때부터 밀어줄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국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나 기업 실적들이 같이 맞물려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7월 달, 8월 달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제약 바이오주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는데 예상과 달리 기대와 달리 실제 수익이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서 오버슈팅했던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했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예. 매도자들, 주식 보유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물건들을 받아서 대감아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제 주가를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시장이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어떤 손바뀜 현상들을 가져다 주는 일련의 과정들이고 과거의 강세장에서도 항상 나타났던 현상들이 중간중간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든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동성에 의해서 좋아진 거죠. 예. 보통 시장은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이제 교차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유동성 장세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예를 들면 소비가 확산되고 뭐 예. 기업도 실적도 좋아지는 어떤 현상들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텀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과정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뭐 계속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뭐 계속해서 시장이 폭락한다 하던 얘기들 귀에 못이 박히도 듣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렇죠. 언젠가 빠지겠지 했는데 지금 빠지니까 이제 시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적절하게 쉬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말이 달릴 수는 없으니 그럼요. 말도 물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물 먹을 때 이제 옆에서 또 좋은 것도 주고 채찍질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재료가 없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예. 제외했던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다라고 시장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테슬라 조금 전에 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한번 네.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주에 기대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배터리 데이. 근데 배터리 데이에 배터리 얘기 별로 없고 기폭제가 됐다 하락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였잖아요. 2차 전지 섹터가. 네네.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투심도 악화되고 뭐 풋 쪽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선물도 일시적 실망 매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일시적 실망 매물도 있고요.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어떤 상태죠.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 12월 달, 물론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이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기 시작했던 건 작년 12월부터였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한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그게 15만 원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소재나 장비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얘네들이 뭐 전 종목이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펼쳐졌고요. 이 과정 속에서 2차 전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니까. 특히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명명하에 뭐 자금 들어온 자금들은 굉장히 자금의 성격이 매매를 짧게 하는 어떤 그렇죠.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얘기로는 3시간만 들고 있어도 장기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짧게 커너치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4월 달부터 일론 머스크가 4월 달부터 배터리 데이를 명시하고 계속 홍보를 했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배터리 데이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테슬라는 차는 지금 우리가 전기차면 테슬라 차를 다 생각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항상 현금이 모자랐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예.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액면 분할 전 이전으로 돌려보면 지금도 2,000불 수준에서 놀고 있어요. 300불 수준에 있던 게 지금 2,000불 수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계속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테슬라에 집중시키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고요. 예. 결국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것을 발표하겠다기보다 그 이전에 테슬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데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같이 내렸더라고요. 예,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배터리가 출시함으로써 100만 마일 달리는 배터리가 출시함으로써 기존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실제 발표는 했었죠. 발표는 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뭐 그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었겠지만 껍데기는 없는 어떤 비날맹이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뭐 모델 3부터 시작해서 모델 3를 앨런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뭐 35,000불에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5만 불 가까운 가격에 팔고 있는데 그 팔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이거는 테슬라가 잘못해서 차값이 비싼 게 아니라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차값이 비싼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기차는 우리 많이 팔 텐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야 된다. 배터리 가격이 안 내려가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왜 민감하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 빠졌느냐 하면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일단 몇 단계 레벨업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하다가 특히 앨런 머스크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물량을 더 구매하겠다. 대신 차값이 비싼 이유는 배터리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단가 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익 실현 욕구와 단기 매매자들이 달라붙은 부분에서 주가 빠지니까 손절매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사실 시세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어떤 시세에 대한 반작용 현상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됐지만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이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불허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업황 모멘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사서 단기 고점에 물린 분들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아직 주식을 사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바뀜을 통해서 주가는 쉬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매수 주체 좀 여쭤볼게요. 개인들이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개인 매수세가 확실히 주춤해지긴 했고요. 시장 전체적인 거래량도 뭐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하락하면 약세장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 다시금 1번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어때요? 거래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일단 거래량의 기준은 무조건 매수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매수자가 증가하면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고 매수자가 감소하면 거래가 줄어들게 되는데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자가 줄어드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지난 7월, 8월 달에 개인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엄청나게 몰려갔어요. 거기다 신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내상을 입은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 어느 정도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주가를 사주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던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회사들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그 단순히 코로나란 이유만으로 주가 급등한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그런 주식들,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너무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기업들한테는 자금이 이동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좀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상을 입으니까 다른 쪽의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에 몰려갔던 어떤 자금들은 결국은 엑시트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엑시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외국인이 한 30조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벌써 1,160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1,160원대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러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1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앞서 나가고 있어요. 실제 기업들의 실제 회복력도 빠르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 다시 담아주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겠죠. 그러면서 다시 손바뀜이 일어나고 개인들은 또 재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돼주고 예. 그런 현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예. 그 반대 매매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웹더독인데 선물 매도 쳐가지고 현물 쪽 시장 흔들어 버리고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최근 국내 그 선물 시장을 보면 이전에 그 선물과 연계된 그 현물 시장에서도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관의 그 시장 참여가 굉장히 예. 낮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 주식 시장에서 펀드 쪽에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벌써 20조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탁금은 거의 50조 가까이, 30조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에 펀드 쪽에서는 자금이 20조 정도 빠져나가고 네. 국내 기관들은 사실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을 가진 펀드 매니저라 할지라도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선물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증권사가 뭐 프로그램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니까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전에 발생했던 특히 최근에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부동산 펀드 쪽에서 뭐 PF 쪽에서 예. 수익 발생하던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단절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고유 계정을 통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에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매도 압력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 게 특히 선물 지수와 관계된 베이시스의 영향이 작년보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 기관들이 선물을 어쩌고 해서 뭐 주가를 빼내면 안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어려운 얘기죠. 그럼 이건 어때요? 대주주 과세 요건 강화 때문에 10조 원이 지금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도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악재잖아요, 사실은. 그건 예.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12월만 되면 나오는 얘기죠. 대주주가 이제 이전에 뭐 3억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 묶이기 때문에 예. 12월 수도일 마지막 날 수도일 이전부터 이제 개인들의 그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조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주주 조건을 지금 이제 굉장히 강화시켰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최근에 들어온 개인들의 그 거래되는 계좌의 자금들을 보면 장중에 거래되는 현상만 보면 100억대 단위 이상의 계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들도. 예. 장중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한꺼번에 10만 주씩 거래하는 그런 계좌들이 많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월등히 큰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10억, 20억짜리 수준의 계좌들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3억, 4억 갖고 있는 걸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대주주 요건에 묶어버리면 결국 시장은 항상 매년 12월 달은 충격을 받고 1월 달에 살아나고 12월 달에 충격받고 1월 달에 살아나는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될 텐데 그런 현상들을 오히려 이제 거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은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추석 전에 팔 물량들은 오늘 팔았어야 돼요. 돈을 만약에 그렇죠. 인출을 하고 싶으면 오늘까지였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 분위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틀밖에 없지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략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떻게 짜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중간중간에 연휴가 끼어 있는 장이 이제 며칠간 쉬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고향을 오가는 동안이나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매매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특히 예. 최근에 뭐 신풍지약이나 뭐 이런 급등했던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거래대금 1조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현저히 낮은 회사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씩 거래됐다는 얘기는 수많은 거래자들이 다 붙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선이 매매를 막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장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연휴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구정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긴 힘들어요. 휴가 가는 사람들도 생길 예. 것이고, 그래서 거래는 위축될 것이고, 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 5일 날 시작되고 나면 10월 5일 첫째 주, 10월 첫째 주부터 시장의 변화의 형태들이 보여질 거고, 그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상황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추석 연휴 끝나고 한 번 더 나오셔서 예, 추후 진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추석 전 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와 대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줄어들고 실외 또 소규모 시설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호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온라인 초청 강연을 통해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카카오 대비 전국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막히며 면세점과 함께 혼잡도가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찾는 빈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주거지에서 가까운 소규모 편의점, 생활용품점, 동네 슈퍼로의 이동은 대폭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연장과 영화관 소비는 줄어든 대신 자동차 극장 이용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 지역 축제를 찾는 수요가 감소해 국내 호텔과 콘도, 리조트 이용 인구는 줄어든 반면 국립공원과 산, 계곡으로의 이동이 늘며 야외 시설인 야영장, 캠핑장을 찾는 수요는 77%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2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어제 금연 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센 라이브 포럼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건강 위해 감축과 담배 과세가 나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 위해 감축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건강 위해 감축은 음주, 흡연, 비만 등 중독성 있는 건강 위해 요소들에 대해 근절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안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세계적인 금연 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교수는 센 라이브 포럼에서 니코틴이 아닌 담배 흡연 연기 때문에 사망과 질병에 노출돼 있다며 담배 흡연 연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Dwarfs so many of the other health problems that we've got. And the reason it's causing all that death is because of the inhalation of smoke. It's not the nicotine that people are seeking that's killing them. It's the way they're getting it. They're inhaling smoke. 최재유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흡연 근절이 아니라 감축할 경우 더 효과적이라며 건강 위해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금연 정책은 흡연 아니면 금연식의 획일적인 규제라며 정부의 위해 저감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담배의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해 담배세의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홍우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담배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영국 등은 담배 종류별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관련과 유사한 수준의 대세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배 종류별 적정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흡연을 똑같이 하더라도 좀 더 외부 비용이 적은 담배로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11년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푸드뱅크 센터인데요. 모든 사람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김준혁 서울 푸드뱅크 센터장을 서청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펼쳐진 상자 안으로 식료품이 분주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에 위치한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의 일상입니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끼니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습니다. 푸드뱅크는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이나 생활용품들이 남아서 폐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사회적 어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푸드뱅크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 노숙자, 실직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형태로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말 그대로 잉여식품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잉여식품보다는 사회 공익 차원,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기부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부 금액은 총 538억 원으로 올해는 8월까지 약 2,700개의 기업이 222억 원 상당의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 사업자까지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준혁 센터장은 활발한 기부 활동이 이어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범위를 더욱 넓히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 등을 주로 지원했다면 최근에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도 지원해 부족한 영양소까지 제공하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올해 기부 금액이 많이 줄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해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